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저자는 김종원,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원, 다양한 연령층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문교육 전문가이다. 철학, 문학, 자기계발, 자녀교육 등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로서 수십 권의 책을 썼다. 연암 박주원은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며 글을 쓰는 일상을 실천했다. 그리고 훗날처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다음 5가지 지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성의 기반이 될 기초 체력인 꾸준한 배움을 내면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밝은 안목을 갖춰야 한다. 이어서 불가능의 경계를 허무는 말의 내공을 배워야 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분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적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단한 내면을 더해서 더 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5가지 지적 자본이 일상의 글쓰기와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50 이후의 삶은 자유롭고 빛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함의 삶을 통해 지금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50 이후에는 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운 나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중요한 것은 순서이다. 순서가 바뀌면 삶도 바뀐다. 5개로 나눈 삶의 태도가 순서에 상관없이 놓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슬기로운 세상살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한다. 직업적인 전문성을 위해서든 취미를 위해서든 우리에게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배운 지식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의 곳곳에서 불가능이라는 벽을 허물게 돕는 말의 내공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 지적 판단력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원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암의 글 중에서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자네 마음에 있다네.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은 적고 상황을 바라보는 자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보게. 백수였던 자네와 내가 귀한 임금의 은혜를 입어 순식간에 넉넉한 재산을 가진 영감이 돼 있지 않는가. 게다가 드넓은 마당에 수십 개의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한 달에 3번이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값진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행복 중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참 근사한 글이다. 군더더기도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답으로 가득하다. 이 짧은 글과 에피소드에 앞서 소개한 5가지 지적 자본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암은 그냥 무작정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또한 그저 오랫동안 글을 써서 글쓰기 실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다.
5가지의 지적 자본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서 평생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덕분이다. 그저 여기에 쓴 글을 읽고 소호주제 끝에 쓰여 있는 글을 필사하며 오롯이 마음에 담으면 연암이 가졌던 능력을 당신도 가질 수가 있다. 옛사람 중에 독서에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명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연암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참 궁금하구나. 그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고 수준의 독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 연암이 발견한 공명선만의 방법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간다. 공명선은 처음 스승 증자에게 글을 배울 때 매우 기이한 행동을 했다. 무려 3해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증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공부를 한다고 왔으면서 대체 너는 왜 책을 읽지 않는 것이냐? 공명선은 차분한 음성으로 이런 답을 내놓았다. 선생님이 가정에서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지 세심하게 보았으며 조정에서 일하실 때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임하시는지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일상에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아직 저는 그것을 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스승께 감히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공병선이 3년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스승의 삶에서 보고 배운 것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승이라는 책을 아직 다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독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급하게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연암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방법을 구했다. 그럴 때마다 연암은 그들의 성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내놓은 답은 하나로 귀결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고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외워서라도 알려고 노력합니다. 언뜻 들으면 공부를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던 연암은 앞으로 공부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며 조언을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많이 읽고 무작정 외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비록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제대로 음미하고 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암이 인생 후반기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뭐든 제대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철학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지성을 구했다. 연암이 과거 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그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의 철학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전을 외우고 과문을 익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암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철학이 그를 창조적인 자기 삶을 살게 해주었다. 공부를 위한 공부에서 나온 결과는 결국 그 공부를 시킨 세상의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 책은 음미하는 것이지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과거에 나오는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과거 급제는 틀에 맞추어 공부하다 보면 주어지는 값싼 결과라고 생각했다. 결국 연함의 철학으로 판단할 때 과거 급제는 똑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고, 자기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좋은 것이 있는지 혹은 나쁜 것이 있는지 그건 역시 자신에게 달려있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우리는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일상이라는 삶의 무기를 근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나는 너무 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섞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변주한 연함의 조언을 들려주며 지성을 추구하는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이든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가치가 없어서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자기 수준에 맞는 시간을 원합니다. 듣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전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말이니까. 그러나 연함이 진정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남긴 말을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의 내공도 그만큼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위에 소개한 그의 조언을 압축한 글에 2개의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그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는 서두르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가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런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며 그가 글에 녹여넣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무리 서둘러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평생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서두르지 말라는 말은 너를 서두르게 하는 것은 너의 길이 아니니까 너를 차분하게 만들 다른 것을 찾아라 라는 조언인 셈이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2번째 질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렇다.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가라라는 말은 결국 멈춰서 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휴식보다 달콤한 일을 찾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한 줄의 글은 곧 한 사람의 인생이다. 쉽게 다가가려는 태도도 물론 좋지만 한 줄 글을 가슴에 담으려면 아주 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담은 것은 쉽게 달아나기 때문이다.
한 줄의 글이라도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르게 추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출한 의미를 다시 내 삶에 연결할 수가 있다면 그 지식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글과 말이 아니다. 많은 질문과 깊은 사색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는가? 쉽게 답하기 힘들 것이다.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다닐 만한 회사가 없어? 도대체 회사가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렇게 취업할 만한 좋은 회사가 없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구직자도 반대로 막상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직원을 뽑는 입장이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바뀐다. 왜 이렇게 뽑을 사람이 없지? 대체 저런 사람에게 월급은 왜 줘야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은 세상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동시에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관념과 시각까지 바뀐다. 그래서 반대편을 비난하던 사람도 그 반대편의 입장이 되면 생각을 바꿔서 옹호하게 된다. 이유가 뭘까? 이익을 위해서 금방 생각을 바꿀 정도로 못된 사람이라서 그럴까?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꼭 그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수가 있다. 이유 없이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는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서로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연암이 추구했던 지성의 경계에 선 삶이다. 이곳에 앉아서 먼 곳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다툴 이유가 없어 공존하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고요하다. 우리의 삶이 고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연암은 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원칙 없이 세상이 알려주고 정해준 대로만 암기하듯 살아가는 삶을 경계했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고 애썼으며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각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해와 달도 오래되었지만 매일 그 빛이 새롭다. 결국 이 넓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존재는 없다. 나는 언제나 나를 망칠 수 있고 반대로 언제든 살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일이다. 마음을 소중히 잘 간직하면 어디에서도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의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못된 심술쟁이가 될 수가 있다. 연함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친다고 생각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생명과 자본이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먹기 위해 일하고 소비하려고 또 일하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생명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리석게도 세상에 널려있는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명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품이다. 인간이 스스로 기품을 지니려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 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자이다.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두려워하며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기를 빼앗기지 않는다. 나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돈을 쫓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연함은 안목을 기르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추천한다. 각자 다른 것을 추구하라. 각자 다른 것을 추구하라는 그의 외침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각자 하나의 틀을 갖게 되므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무릇 공부하는 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본질을 꿰뚫는 근사한 조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 변했다. 나를 알아봐주는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다. 진실을 알아보는 눈도 잃었고 무엇보다 대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주는 타인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진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별 다른 게 아니다. 연함이 말하는 공부의 뜻에 주목해보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 하나를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것. 이것이 모두 진짜 공부하는 자의 풍모이다. 창조적인 발상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다. 창조란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들거나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나만의 유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연함이 말하는 창조의 본질이다. 같은 대상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진득하게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해본 자만이 가능하다. 그리하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단 하나가 된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인생은 가장 농밀해진다. 청춘 시절을 보내던
28살의 연함. 하루는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미하연이라는 절에서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된다. 그 주인공은 당시 나이 60세를 넘었던 차준 대사와 어린 동자승인데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연함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관잭이라는 글로 남겼다. 당시 글에서 대화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내가 60년을 살다 보니 모든 사물은 막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늘의 해와 달도 흘러가는 자신의 흐름을 멈추지 않기에 내일의 해와 달은 결코 오늘의 해와 달과 같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미리 맞이하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붙잡으려고 분투하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치준대사가 전한 세 가지 메시지를 읽으며 이걸 주제로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다고 생각했다. 나이 60살을 가장 농밀하게 보냈던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농밀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두르면 이치에 거스르는 것이고 순리를 거슬러 자꾸만 빠르게 무언가를 가지려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오직 그저 흘려보내는 것만이 삶의 이치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50과 그렇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50은 무엇이 다를까? 이에 연함은 화롯불의 향을 비유하며 섬세하게 설명한다. 화롯불에서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향이 사방으로 퍼진다. 이때 다수는 공간 속에 널리 퍼진 향을 맡지만 흐름을 알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향이 자신을 태우며 재로 변하고 다시 연기가 되는 과정까지 본다.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영속적인 흐름을 볼 수 있기에 가능한 경지이다. 향기가 나면 재와 연기가 이전에 있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 기업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려면 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가를 보면 기업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가는 혹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서이다. 이 얼마나 근사한 사실인가. 또한 가족이나 이름, 직업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를 완벽하게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런 현상을 연함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네 몸이 무언가에 자꾸만 얽매이고 구속을 받는 이유는 결국 너를 구성한 몸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여럿이고 욕망이 다양하니까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함의 숫자가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감당해낼 힘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낼 최고의 능력이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지? 주변을 보면 속는 사람만 계속 속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만 유독 운이 없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들은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그들 안에는 다음과 같은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쉽고 편하게 일해서 빠르게 돈을 번다. 초보이지만 빠르게 프로가 되는 법을 배운다. 아침에 농구를 배워서 저녁에 덩크슛을 완성한다. 연암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사기꾼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서 그는 이런 조언을 한다. 세상에서 떠드는 쓸모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쓸모없는 사람이며 반대로 세상에 떠드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반드시 쓸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가 통하는 매우 귀한 말이다. 진실로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경솔하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쓸 까닭이 없다. 존재 자체로 이미 빛나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쁜 소식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건 역시 이유가 같다. 주변에 늘 나쁜 소식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의식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좋은 소식만 들려주는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한 횟수와 양으로 나쁜 소식이 찾아온다. 세상에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접하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혼자 견딘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나쁜 소식은 매우 그것과 달라서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주변에 알려도 나쁜 소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물한 사람이라는 안 좋은 소문만 퍼질 가능성이 크다. 방법은 오직 혼자가 되어서 스스로 견뎌내는 것뿐이다. 삶은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과 같다. 조용히 나쁜 소식을 견디며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면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계단 올라가 의식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즐겁게 나누게 된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 높은 의식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다. 자신을 찾아온 나쁜 소식을 홀로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나쁜 소식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마다 내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그 과정이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바다 깊은 곳, 컴컴한 바위와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나름대로 사냥을 하고 있을 이름 모를 생물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창조와 생산성을 강조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 성공하게 만든다.
연암은 다시 이렇게 소리친다. 운명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 운명이 없다고 생각해야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바다 깊은 곳에서 지금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생명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 싶은가? 다시 연암은 강렬한 표정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곧 무너질 듯한 높은 담장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운명을 기다린다. 멍청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곡식이 자신에게로 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인생은 계단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앉아 그대를 찾아온 나쁜 소식을 바라보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오늘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내일 좋은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또한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하면 그가 자신에게 뭐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암은 매번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며 행동한다면 하늘도 지쳐서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삶을 경계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무작정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킬 언어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혼란한 세상 일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50이 되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이상에 맞는 근사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한 굉장히 가동력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저자는 김종원,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원, 다양한 연령층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문교육 전문가이다. 철학, 문학, 자기계발, 자녀교육 등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로서 수십 권의 책을 썼다. 연암 박지원은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며 글을 쓰는 일상을 실천했다. 그리고 훗날처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다음 5가지 지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성의 기반이 될 기초 체력인 꾸준한 배움을 내면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밝은 안목을 갖춰야 한다. 이어서 불가능의 경계를 허무는 말의 내공을 배워야 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분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적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단한 내면을 더해서 더 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5가지 지적 자본이 일상의 글쓰기와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50 이후의 삶은 자유롭고 빛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암의 삶을 통해
지금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50 이후에는 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운 나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중요한 것은 순서이다. 순서가 바뀌면 삶도 바뀐다. 5개로 나눈 삶의 태도가 순서에 상관없이 놓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슬기로운 세상살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한다. 직업적인 전문성을 위해서든 취미를 위해서든 우리에게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배운 지식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의 곳곳에서 불가능이라는 벽을 허물게 돕는 말의 내공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 지적 판단력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원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암의 글 중에서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자네 마음에 있다네.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은 적고 상황을 바라보는 자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보게. 백수였던 자네와 내가 귀한 임금의 은혜를 입어 순식간에 넉넉한 재산을 가진 영감이 돼 있지 않는가. 게다가 드넓은 마당에 수십 개의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한 달에 3번이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값진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행복 중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참 근사한 글이다. 군더더기도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답으로 가득하다. 이 짧은 글과 에피소드에 앞서 소개한 5가지 지적 자본이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암은 그냥 무작정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또한 그저 오랫동안 글을 써서 글쓰기 실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다. 5가지의 지적 자본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서 평생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덕분이다. 그저 여기에 쓴 글을 읽고 소호주제 끝에 쓰여 있는 글을 필사하며 오롯이 마음에 담으면 연암이 가졌던 능력을 당신도 가질 수가 있다. 옛사람 중에 독서에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명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연암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참 궁금하구나. 그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고 수준의 독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 연암이 발견한 공명선만의 방법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간다. 공명선은 처음 스승 증자에게 글을 배울 때 매우 기이한 행동을 했다. 무려 3해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증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공부를 한다고 왔으면서 대체 너는 왜 책을 읽지 않는 것이냐? 공명선은 차분한 음성으로 이런 답을 내놓았다. 선생님이 가정에서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지 세심하게 보았으며 조정에서 일하실 때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임하시는지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일상에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아직 저는 그것을 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스승께 감히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공병선이 3년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스승의 삶에서 보고 배운 것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승이라는 책을 아직 다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독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급하게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연암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방법을 구했다. 그럴 때마다 연암은 그들의 성급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내놓은 답은 하나로 귀결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고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외워서라도 알려고 노력합니다. 언뜻 들으면 공부를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던 연암은 앞으로 공부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며 조언을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많이 읽고 무작정 외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비록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제대로 음미하고 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암의 인생 후반기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뭐든 제대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철학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지성을 구했다. 연암이 과거 급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그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의 철학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전을 외우고 과문을 익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암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철학이 그를 창조적인 자기 삶을 살게 해주었다. 공부를 위한 공부에서 나온 결과는 결국 그 공부를 시킨 세상의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 책은 음미하는 것이지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과거에 나오는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과거 급제는 틀에 맞추어 공부하다 보면 주어지는 값싼 결과라고 생각했다. 결국 연암의 철학으로 판단할 때 과거 급제는 똑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고 자기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좋은 것이 있는지 혹은 나쁜 것이 있는지 그건 역시 자신에게 달려있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우리는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고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일상이라는 삶의 무기를 근사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나는 너무 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섞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변주한 연암의 조언을 들려주며 지성을 추구하는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이든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가치가 없어서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자기 수준에 맞는 시간을 원합니다. 듣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전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말이니까. 그러나 연암이 진정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남긴 말을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의 내공도 그만큼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위에 소개한 그의 조언을 압축한 글에 2개의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그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는 서두르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가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런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며 그가 글에 녹여넣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무리 서둘러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평생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서두르지 말라는 말은 너를 서두르게 하는 것은 너의 길이 아니니까 너를 차분하게 만들 다른 것을 찾아라 라는 조언인 셈이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2번째 질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렇다.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가라라는 말은 결국 멈춰서 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휴식보다 달콤한 일을 찾아라 라는 뜻이 담겨있다. 한 줄의 글은 곧 한 사람의 인생이다. 쉽게 다가가려는 태도도 물론 좋지만 한 줄 글을 가슴에 담으려면 아주 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담은 것은 쉽게 달아나기 때문이다. 한 줄의 글이라도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르게 추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출한 의미를 다시 내 삶에 연결할 수가 있다면 그 지식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글과 말이 아니다. 많은 질문과 깊은 사색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는가? 쉽게 답하기 힘들 것이다.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다닐 만한 회사가 없어? 도대체 회사가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렇게 취업할 만한 좋은 회사가 없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구직자도 반대로 막상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직원을 뽑는 입장이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바뀐다. 왜 이렇게 뽑을 사람이 없지? 대체 저런 사람에게 월급은 왜 줘야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은 세상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동시에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관념과 시각까지 바뀐다. 그래서 반대편을 비난하던 사람도 그 반대편의 입장이 되면
생각을 바꿔서 옹호하게 된다. 이유가 뭘까? 이익을 위해서 금방 생각을 바꿀 정도로 못된 사람이라서 그럴까?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꼭 그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수가 있다. 이유 없이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는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서로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연암이 추구했던 지성의 경계에 선 삶이다. 이곳에 앉아서 먼 곳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다툴 이유가 없어 공존하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고요하다. 우리의 삶이 고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연암은 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원칙 없이 세상이 알려주고 정해준 대로만 암기하듯 살아가는 삶을 경계했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고 애썼으며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각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해와 달도 오래되었지만 매일 그 빛이 새롭다. 결국 이 넓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존재는 없다. 나는 언제나 나를 망칠 수 있고 반대로 언제든 살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일이다. 마음을 소중히 잘 간직하면 어디에서도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의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못된 심술쟁이가 될 수가 있다. 연암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친다고 생각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생명과 자본이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먹기 위해 일하고 소비하려고 또 일하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생명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리석게도 세상에 널려있는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명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품이다. 인간이 스스로 기품을 지니려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 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자이다.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두려워하며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기를 빼앗기지 않는다. 나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돈을 쫓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연암은 안목을 기르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추천한다. 각자 다른 것을 추구하라. 각자 다른 것을 추구하라는 그의 외침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각자 하나의 틀을 갖게 되므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무릇 공부하는 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본질을 꿰뚫는 근사한 조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이 변했다. 나를 알아봐주는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다. 진실을 알아보는 눈도 잃었고 무엇보다 대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주는 타인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진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별 다른 게 아니다. 연암이 말하는 공부의 뜻에 주목해보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 하나를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것. 이것이 모두 진짜 공부하는 자의 풍모이다. 창조적인 발상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다. 창조란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들거나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나만의 유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연암이 말하는 창조의 본질이다. 같은 대상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진득하게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해본 자만이 가능하다. 그리하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단 하나가 된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때 인생은 가장 농밀해진다. 청춘 시절을 보내던 28살의 연암. 하루는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미하연이라는 절에서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된다. 그 주인공은 당시 나이 60세를 넘었던 차준대사와 어린 동자승인데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연암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관잭이라는 글로 남겼다. 당시 글에서 대화 부분만 추리면 이렇다. 내가 60년을 살다 보니 모든 사물은 막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늘의 해와 달도 흘러가는 자신의 흐름을 멈추지 않기에 내일의 해와 달은 결코 오늘의 해와 달과 같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미리 맞이하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고 붙잡으려고 분투하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치준대사가 전한 세 가지 메시지를 읽으며 이걸 주제로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다고 생각했다. 나이 60살을 가장 농밀하게 보냈던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농밀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두르면 이치에 거스르는 것이고
순리를 거슬러 자꾸만 빠르게 무언가를 가지려는 것은 애만 쓰는 것이며 오직 그저 흘려보내는 것만이 삶의 이치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50과 그렇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50은 무엇이 다를까? 이에 연암은 화롯불의 향을 비유하며 섬세하게 설명한다. 화롯불에서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향이 사방으로 퍼진다. 이때 다수는 공간 속에 널리 퍼진 향을 맡지만 흐름을 알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향이 자신을 태우며 재로 변하고 다시 연기가 되는 과정까지 본다.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영속적인 흐름을 볼 수 있기에 가능한 경지이다. 향기가 나면 재와 연기가 이전에 있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 기업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려면 화장실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가를 보면 기업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가는 혹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서이다. 이 얼마나 근사한 사실인가. 또한 가족이나 이름, 직업 등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를 완벽하게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런 현상을 연암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네 몸이 무언가에 자꾸만 얽매이고 구속을 받는 이유는 결국 너를 구성한 몸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여럿이고 욕망이 다양하니까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함의 숫자가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감당해낼 힘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낼 최고의 능력이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지? 주변을 보면 속는 사람만 계속 속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만 유독 운이 없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그들은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그들 안에는 다음과 같은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쉽고 편하게 일해서 빠르게 돈을 번다. 초보이지만 빠르게 프로가 되는 법을 배운다. 아침에 농구를 배워서 저녁에 덩크슛을 완성한다. 연암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사기꾼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서 그는 이런 조언을 한다. 세상에서 떠드는 쓸모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쓸모없는 사람이며 반대로 세상에 떠드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반드시 쓸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도 의미가 통하는 매우 귀한 말이다. 진실로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경솔하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쓸 까닭이 없다. 존재 자체로 이미 빛나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쁜 소식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건 역시 이유가 같다. 주변에 늘 나쁜 소식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의식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좋은 소식만 들려주는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한 횟수와 양으로 나쁜 소식이 찾아온다. 세상에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접하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혼자 견딘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나쁜 소식은 매우 그것과 달라서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주변에 알려도 나쁜 소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물한 사람이라는 안 좋은 소문만 퍼질 가능성이 크다. 방법은 오직 혼자가 되어서 스스로 견뎌내는 것뿐이다. 삶은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과 같다. 조용히 나쁜 소식을 견디며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면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계단 올라가 의식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즐겁게 나누게 된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 높은 의식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다. 자신을 찾아온 나쁜 소식을 홀로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나쁜 소식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마다 내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그 과정이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바다 깊은 곳, 컴컴한 바위와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나름대로 사냥을 하고 있을 이름 모를 생물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창조와 생산성을 강조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 성공하게 만든다. 연암은 다시 이렇게 소리친다. 운명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 운명이 없다고 생각해야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바다 깊은 곳에서 지금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생명은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 싶은가? 다시 연암은 강렬한 표정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곧 무너질 듯한 높은 담장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운명을 기다린다. 멍청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곡식이 자신에게로 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인생은 계단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앉아 그대를 찾아온 나쁜 소식을 바라보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오늘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내일 좋은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또한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하면 그가 자신에게 뭐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암은 매번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며 행동한다면 하늘도 지쳐서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삶을 경계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무작정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킬 언어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혼란한 세상 일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50이 되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이상에 맞는 근사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한 굉장히 가동력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